여보, 이 기사 좀 보세요. 김선호가 아침 신문을 펼치며 안경을 벗었다 썼다 했습니다. 72살의 선호는 퇴직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죠. 무슨 기사요?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나온 정숙이 물었습니다. 70살의 정숙은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숙련된 손길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라네요. 참 씁쓸해요. 선호의 목소리에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선호 옆에 앉으며 기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생활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15평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여유롭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학비도 도와주자고요. 정숙이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손주들의 밝은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중학생, 작은 손주는 초등학생이었죠. 선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우리도 좀 누려봅시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침을 먹고 나서 선우는 습관처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수업 준비를 하던 그 자리였죠. 이제는 신문을 읽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퇴직금 통장, 적금 통장, 연금 통장. 하나씩 잔고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장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티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정수가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1년 넣어도 고작 몇십만 원. 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적금만 넣어도 제법 이자가 나왔는데.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던 건 아니었는데 계산할 때 나온 금액에 깜짝 놀랐죠. 어머, 계란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고기값도 장난이 아니네요.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정숙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장 보는데 1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5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면서 정숙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배는 비싸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정숙이 선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커졌고 손주들도 예쁘고. 선호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공원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야. 우리 나이에 아프면 정말 큰일이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나누는 현실적인 고민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뉴스를 보는데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인플레이션 지속, 노후 준비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투자도 하고 그런다던데. 그러게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선우는 교직에 있을 때 들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더라.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남의 일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천장을 바라보며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여보, 잠 안 와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저도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부부였지만 노후라는 긴 여정 앞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숙이 선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막연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걱정이 두 사람의 마음 한쪽을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비단 이들 부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현실이었죠. 선우야, 오랜만이네. 동창회 모임장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교직 동창 모임이었죠. 오늘도 10여 명의 은퇴한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 정민이 형. 선우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정민은 선우보다 2살 위로 같은 학교에서 10년을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지 뭐. 자네는? 정민이 선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형님들, 요즘 노후 대비는 뭐로 하십니까? 후배 교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박철수였죠. 은행 이자는 세 발의 피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적금만 넣어도 이자가 제법 나왔는데. 다른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은 100만 원 넣어도 1년에 10,000원도 안 나와. 박철수가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요즘 괜찮은 상품이 나왔다더군요. 국가 지원도 붙고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선우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상품인데요? 아,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선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요즘 계속되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같은 교육계 출신이라 우리 사정도 잘 아시고.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국가 지원이 붙는다니 그럼 안전하겠네.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했고.
집에 도착해서 정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정숙이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선우는 박철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정숙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요즘 사기 많다던데. 그러게요. 하지만 같은 교육계 사람이라니까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며칠 뒤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그분이 시간 되시면 댁으로 찾아뵙겠다고 하시는데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는 어때요? 금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정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런 말씀은. 편하게 앉으세요. 선우는 박진우의 정중한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차와 과일을 준비해 왔죠. 선생님, 오늘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교육자로 평생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진우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특수연금보험입니다. 원금 손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손주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2배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상품으로 손해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달변을 발휘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일반인들은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교육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거라서. 그런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우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연 8%는 보장됩니다. 은행 금리가 1%도 안 되는 이 시대에 8%라니 정말 파격적이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 맞나요? 우린 이 돈이 전부인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부 보증 상품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100% 보상해 드립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여기 정부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융감독원 승인 문서고요. 서류들은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선우와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억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특별히 1억 원부터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1억 원. 선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전액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선 1억 원만 시작해 보세요. 좋으면 나중에 추가 투자하시면 되고요. 박진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상품이 내일까지만 모집합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럼 오늘 결정해야 하나요? 정숙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에는 언제 다시 이런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박진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교육자 출신이라는 동질감,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성, 연 8%라는 매력적인 수익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선우가 정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부에서 보증한다니까 안전할 것 같은데. 정숙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니까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모시게 된 거고요. 결국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박진우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죠. 박진우가 말한 대로라면 곧 첫 번째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연락 없어요? 정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박 부장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선우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흘째 되는 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선호 고객님, 수익금 6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67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정수가, 와봐요. 선우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요? 정숙이 달려와 보니 선우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왔어요. 67만 원이. 정숙도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그럼 한 달에 67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연 8%라고 했으니까. 선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억 원에 8%면 연간 800만 원, 한 달에 약 67만 원 딱 맞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봐요. 정숙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보태고 우리도 여행 한번 가고 두 번째 달에도 정확히 67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선우는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정부 보증 상품이라 그런가 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다니.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요즘 여유가 생기신 것 같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그냥 노후 준비를 좀 했어요. 정숙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부럽네요. 선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자신만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마치 은퇴 이후에도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이 형, 저 요즘 괜찮은 투자를 하나 하고 있어요. 선우는 동창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공담을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뭔데? 박철수가 소개해준 그 상품 말이에요. 아, 그거 결국 하셨구나. 어때요? 아주 좋아요. 매달 정확히 67만 원씩 들어와요.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박철수도 기뻐했습니다. 형님, 잘 됐네요. 제가 소개해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몇 달이 지나자 선우와 정숙의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67만 원으로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작은 여행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죠. 여보, 이번 가을에 단풍 구경 어때요? 정숙이 여행 브로셔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죠. 이제 우리도 여유가 있으니까. 선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요즘 투자를 좀 하고 있어. 정말요? 무슨 투자요? 정부 보증 상품이야. 매달 수익이 나와. 아, 그래요? 좋네요. 하지만 큰아들은 속으로 조금 걱정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투자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아버지, 혹시 서류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괜찮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라고 했어. 정숙은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용돈 관리도 넉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썼는데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여보, 오늘 좋은 한우 사왔어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투자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혹시 추가 투자 생각 없으세요? 추가 투자요? 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선우는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좋으니까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나요? 5천만 원 정도 더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 수익이 10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100만 원. 선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되는 거였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하지만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정숙과 상의해 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잘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매달 정확히 들어오는 67만 원을 보면서 의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정부 보증 상품인데 뭘 걱정하나 싶었죠.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 동창들의 관심,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 선우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런 기회로 돌아온 건 아닐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정직한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니까. 그렇게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이었고 자신감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때의 선우와 정숙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개월째 되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우는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5일이면 어김없이 오던 입금 문자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죠. 아직 안 왔네? 선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보, 오늘 입금 안 됐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아직이요. 내일쯤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목요일 오전 선우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선우는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하고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싶어 명함을 찾아봤지만 번호는 정확했습니다. 여보, 박 부장 전화가 안 되네요. 왜요? 번호가 바뀌었나? 선우는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박진우 부장 연락처 혹시 다른 거 있어? 아니요, 형님 가진 게 전부인데요. 왜 그러세요? 전화가 안 되네. 그래요? 이상하네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박철수도 박진우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전화가 안 되네요.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볼까요? 선우는 박진우가 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보험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선우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부장과 상담했던 김선우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가입한 상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안 되네요.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선우는 자신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성함으로 가입된 상품이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7개월 동안 수익금도 받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김선우님 명의로 가입된 어떤 상품도 없습니다. 선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고객님,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저희 이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네, 무슨 말이에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가입 기록이 없다고 해요. 박진우라는 사람도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정숙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돈은 뭐예요? 그것도 사기의 일부였나 봐요. 처음에 돈을 주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1억 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선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40년간 땀 흘려 모은 돈, 평생을 지탱해줄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정숙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정부 보증이라고 했는데, 서류도 다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선우는 급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박진우가 준 계약, 서와 각종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죠. 이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부 인증 마크라고 했던 것도 어딘가 어색하고 회사 도장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선우는 자책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신중함과 판단력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우리 전부였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네, 112 상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가까운 지구대로 오셔서 신고해 주세요. 경찰서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교육자나 공무원 출신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보는데 마침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규모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은퇴 교사와 공무원. 화면에 나온 피해자들의 모습이 자신들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선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참담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법에 당했다는 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자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다시 덮쳐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남짓.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사기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었죠. 여보, 아침 드세요. 정숙이 죽을 끓여 가져왔지만 선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냥 두세요. 선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왔던 자신이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뭐하며 산 거지.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안 청소며 빨래며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억 원. 정말 다 날아간 거야.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진우 일당 투자 사기 사건, 피해 규모 500억 원 추정 피해자 대부분 은퇴 교사 및 공무원.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이름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자 명단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 속에 김선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죠.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급히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응, 정말이다. 선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상의 안 하셨어요? 제가 한번 봐드렸으면. 괜찮다고 했잖아. 정부 보증이라고. 선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매달 생활비만 해도.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작은 아들 영수도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선우는 두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짐스러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일을 왜 너희들이 떠안아야 하나. 선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교장님이 사기당했다더라.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요즘 세상이 무서워. 정숙은 마트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보,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나도 그래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선우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상이네요.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의사의 말에 선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평생 모아둔 돈을 다 날렸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마음을 너무 다독이지 마시고 가족들과 많이 이야기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숙도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창회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동창회 안 나오세요?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미안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박철수의 목소리에도 죄송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속은 거니까. 하지만 선우는 박철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실래요? 함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는 주저했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은퇴한 교사와 공무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1억 2천만 원 날렸어요. 저는 8천만 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우만 당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진우라는 놈이 정말 치밀했어요. 처음 몇 달은 꼬박꼬박 돈을 줘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정부 보증이라는 말에 완전히 속았죠.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비슷했습니다.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조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수가 우리만 당한 게 아니래요. 다들 똑같은 수법에 당했대요. 그래요? 그럼 조금 다행이네요.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기꾼들이 너무 치밀했던 거지. 선우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잃은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모임 가세요? 정숙이 아침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선우는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우는 익숙해진 얼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었죠. 무슨 소식이요? 박진우 일당을 검거했대요.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박진우와 그 일당들을 체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모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이 있거든요.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님,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액의 3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원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끝나면요.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숙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수가 박진우를 잡았대요. 정말요?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숙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남은 돈으로는 1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볼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시간제 직원 모집, 나이 무관. 정숙이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꼭 일하고 싶어요. 정숙은 주 3일 하루 4시간씩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물건 포장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할머니, 포장 잘해주시네요. 손님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선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선생님, 월 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40년간 교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글쓰기가 재밌어졌어요. 두 사람이 일을 하니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150만 원 정도였죠.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당장 굶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숙이 마트에서 돌아와 피곤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선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에만 집중하던 모임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죠.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요. 이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기꾼들이 웃는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얻었습니다. 선우는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제 아내는 마트에서, 저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많지만 경험과 지혜는 많잖아요. 선우의 말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피해자 모임은 단순한 피해자 모임을 넘어서 서로를 돕는 자조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나들이도 갔죠.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건 다행이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선우도 동감했습니다. 그래요. 혼자였다면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피해자분들도 법정에 오셔서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 사기꾼과 직접 마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떨렸지만 동시에 용기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당당히 맞서서 진실을 말할 거였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지켜낼 거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여보, 준비됐어요? 정숙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네, 가봅시다. 법원 앞에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를 비롯해 모임에서 자주 보던 얼굴들이었죠. 선생님, 오늘 드디어 그 사람 얼굴을 보는군요. 네, 정말 떨리네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아직 박진우가 나타나지 않았고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정숙과 함께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을 출정시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예전에 말끔한 정장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선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토록 정중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인 거구나.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짜 투자 상품을 이용해 총 78명으로부터 50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은퇴한 교육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보증 투자 상품이라고 거짓 홍보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검사의 설명을 들으니 선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피해자 증인을 출석시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이정희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저희를 가족처럼 대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선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진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저희가 교육자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정부 보증이라는 말로 안심시키고 같은 교육계 출신이라며 동질감을 유발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 같은 노인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까? 박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초라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투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 선우가 되물었습니다.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그냥 써버렸습니다. 도박도 하고 사치도 부리고 박진우의 고백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요? 방청석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박진우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노령자로서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을 모두 공개해 피해 회복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에요. 이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후련해요. 선우도 동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증언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피해자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말한 것 같아요. 정숙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압류한 재산을 통해 피해액의 35%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12년. 그래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군요. 선우는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우리 돈도 3,5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숙도 기뻤습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싸워준 동료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법정을 나서며 선우는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선우는 동네 공원에서 손주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서 6살 막내 손주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선우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단다. 하지만 덕분에 소중한 걸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중학생이 된 큰손주 민준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배웠지. 그리고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선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거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죠. 정숙이 김밥을 싸온 바구니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때 많이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말이야. 마트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째였지만 정숙은 여전히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하는 모습 정말 멋져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할머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 그게 정말 뿌듯해. 정숙의 얼굴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우도 복지관에서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 글쓰기 선생님이시죠? 동네에서 유명하세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어르신들이 글쓰기를 정말 좋아하신단다.
어떤 분은 80살에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 선우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주친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선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선우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재판 결과로 돌려받은 3,500만 원과 2년간 일해서 모은 돈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1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번 돈이었거든요. 여보, 이번 가을에 손주들과 여행 어때요?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여유로운 대화였습니다. 저녁에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피해자 모임이 아니라 새출발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정희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이제 실버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냈어요.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동네 아이들 태권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쓴 글로 작은 문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확실해요.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떠올리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잠 안 와요? 선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네요. 선우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함께 버텨내길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별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죠.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용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강연 잘하고 오세요. 정숙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분명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선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 선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용기, 희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말이죠. 그렇게 김선호와 이정숙 부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예상과는 다른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